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고인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2편, 네안데르탈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네안데르탈린이 누구이며 그들이 또 우리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안데르탈린은 요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고학이나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호모 속 자격 조건은 이런 것이 있다. 내 용량이 어떤 750cc 이상 돼야 된다. 많은 연구에서 네안데르탈린은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보다 두뇌 용량이 결코 작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네안데르탈린이 발견된 것은 1856년도 독일 디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약 한 8마일 정도 떨어진 네안데르 밸리 계곡에서 펠트호프 스키암 동굴에서 채석한 돌을 고르던 석공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할 때 사람의 뼈 같은데 이 대퇴골이 너무 두껍고 굴곡이 있더라. 또 이마에 엄청난 크기의 뼈가 튀어나와서 돌출 이마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가 아주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사람 뼈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네안데르탈린의 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니까 이 네안데르 밸리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 골격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특징적이다 이것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휘어져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뼈를 가진 네안데르탈린은 이 유럽의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빙하기 때 여기까지가 빙하가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 여하튼 이 근처에서 이렇게 많이 300곳 이상에서 발견되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된 네안데르탈 있는 계곡에 있던 동굴, 펠트호프 동굴이었습니까? 그 동굴에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었고, 그때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여튼 발견되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때는 잊고 있다가 이제 찰스 다윈이 22세 때 영국 해군의 청량성 비글호를 타고 이제 세계 일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선장이 이제 공부에 학문에 관심이 있어서 원래는 해군이 타야 되는데 해군이 아닌 이 찰스 다윈이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5년 동안에 이 기간 1831년에서 36년 이 남태평양 일대와 갈라파고스 이 제도를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때 그 유명한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글로를 타고 다니는 경로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그죠? 쭉 이렇게 가서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여기가 이 갈라파고스죠. 이 갈라파고스는 지금의 그 에콰도르 소속인데요. 이 에콰도르에서 여기까지 가는 이제 그 항공편도 있고 배편도 있고 이 갈라파고스를 가는 것이죠. 에콰도르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이퀘이터 적도 이런 뜻이죠, 그죠? 이 적도 선상에 있는 에콰도르 이 갈라파고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명체들을 보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윈은 육지에서 지질학을 조사하면서 그리고 자연사 수집물을 수집하고 이 비글홀은 이제 그 해안을 탐사하고 지도를 그리는 이제 목적이었죠. 어쨌든 그 당시에 1830년대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우리는 조선 말기에 이제 막 참 어렵게 이제 세상의 문을 닫고 어렵게 있을 그때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참 합니다. 너무 세상 정보를 몰랐던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었는데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찰스 다윈이
갔다 와서 보고 기록한 것을 이제 1858년에 린네 학회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현재로 뭐 생물학회 같은 데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이 1859년도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종의 기원, Origin of Species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화 생물학의 토대로 여겨지는 이제 과학 문헌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것이 참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죠.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만큼이나 이것이 사실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 관점의 완전한 새로운 변화, 그 당시에 창조론이 주를 이루고 있던 그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지금까지도 진화냐 창조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만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열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이것은 당시 유럽 사회에서 큰 충격과 논쟁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린네 학회, 이 사람이 그 생물학의 아버지인 린네죠. 칼 본 린네인데, 이분이 뭘 했냐니까 이제 현대 식물학의 이제 시조인데, 우리가 하는 그 학명, 이분법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죠. 속명 다음에 종명, 종명과 속명으로서 그 학명을 만드는 이명법을 만든 사람이 이 린네죠. 린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벼 같으면은 오리자 사티바, 그 다음에 뭐 여기 뒤에 또 발견자 이름을 넣게 하는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나서 이 갑작스럽게 이 네안데르탈린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해주는 이 핵심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또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인류 기원에 대한 이제 논쟁을 이제 지금껏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안데르탈린은 그때 발견될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과 함께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300곳 이상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유적지가.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벨지움에서 발견된 것, 그 다음에 또 지브랄타, 그죠? 프랑스에서도 발견되었고요. 프랑스에서 발견된 것, 네안데르탈, 독일에서 발견된, 조금 전에 보셨던 것, 이태리에서도 발견됐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어쨌든 휴먼과 네안데르탈린은 이제 이런 두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넓고, 그죠? 이것이 좀 눈 부분이 특히 이제 튀어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골격상도 보면은 작고 다부지다는 것이죠. 작고 다부지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한글로 보면은 이제 네안데르탈린은 낮고 큰 두개골, 눈 위가 튀어나와 있고, 커다란 어깨 관절, 크고 넓은 흉곽, 또 그다음 커다란 팔꿈치 관절, 짧은 팔, 커다란 엉덩이 관절, 크고 두꺼운 무릎, 짧고 평평한 다리뼈, 커다란 발목 관절, 뭐 이런 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린은 대충 남성의 경우는 뭐 한 167 정도, 여성의 경우는 152. 하여튼 골격이 키는 작지만은 현생 인류보다 튼튼하고 다부지다, 체격이. 그 다음에 현생 인류보다 약 30% 혹은 더 이상이 많은 식량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뇌의 용적은 네안데르탈린이 현생 인류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설골 이런 것들은 혀의 근육 조직과 후두를 연결해 주는 부분으로 언어 사용이 해부학적으로 가능했었음을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또 유전자 연구에 있어서도 이 언어와 관련된 팍스P2 유전자가 현생 인류와 차이가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니까, 네안데르탈린이 이제 사라진 그 인류 중에 하나죠, 그죠? 네안데르탈린이 왜 사라졌을까? 그 이야기 한 개 하고요. 정말 네안데르탈린이 현생 인류와 다른 인종이었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현생 인류와 진짜 경쟁해서 현생 인류가 다 잡아먹었을까? 안 그러면 뭐 현생 인류와 뭐 교배를 해서 하나가 된 것인지 어디다 사라졌느냐 그 이야기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사실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으로 간주를 했는데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린은 3만 년 전에 멸종된 다른 종이었다. 네안데르탈린은 그 빙하기 추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했고 또 현대 인간과 달리 강하고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언어도 사용했습니다만은 이 악기 연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리가 발견된 피리가 뭐 곰인가 무슨 뼈로 만든 그 피리가 발견됐거든요. 피리가. 예, 어쨌든 뭐 복원을 해보면은 뭐 이랬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복을 입고 있으면은 뭐 지금 현대인하고 크게 차이가 이 박물관에 가면 네안데르탈 계곡에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가서 이제 보면 이런 사진이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으면은 뭐 지금 현대인하고 뭐 저 남미 사람인가 할 정도로 뭐 크게 차이가 없는 처음에 네안데르탈린을 아주 원시적으로 그림을 묘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와 똑같았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막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다른 종인가 인류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문화적 측면도 보면은요 다양한 종류의 도구 이런 것도 사용했고요 현생 인류의 도구에 뒤지지 않았다. 근데 한 가지 이 투창 종류가 발견되지 않더라. 이 창이 왜 없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연구학자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반론도 있다. 지금 그 마오리족도 이 투창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생 인류 중에서 가장 키와 체격이 크고 힘이 센 민족이 이 마오리족, 그죠? 뭐 이런 사람들도 투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최근 이제 어디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저 출처가 밑에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이런 이 뼈 화석 이걸 보면요, 이 덴탈의 이 DNA 여기에 이제 치석에 있는 플라그에 있는 그 DNA를 보니까 이 네안데르탈린이 그 당시에 이 아스피린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니까 이 버드나무나 이런 걸 씹어 먹은 흔적이 보이고 또 이 이빨에 종양 같은 것이 있었어. 뭔가 이빨이 아파서 이 버드나무가 아시다시피 이제 아스피린이 만들어지는 이제 기본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근데 네안데르탈린은 이제 각 곳곳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을 보니까 뭘 먹었는지 이제 이런 걸 보니까 벨기에 동굴에서 살았던 네안데르탈린의 경우는 코뿔소와 야생양 그리고 버섯 등 육식 위주의 식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 이빨에 끼어 있는 그 치석에 거기서 어떻게 DNA를 뽑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또 이 코뿔소를 먹었는지 양을 먹었는지 아나 봐요. 또 이제 스페인에 살았던 네안데르탈린에게서는 육식을 했다는 증거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조금 남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견과류와 버섯, 나무 껍질 등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이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네안데르탈린이 아스피린의 원료 성분인 이 살리시산이 포함되어 있는 버드나무를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하면은 뒤에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치아 하석에 대한 세부 조사를 통해서 일부 하석에서는 구강염과 치주 농양을 앓고 있던 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염증을 좀 깔아앉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버드나무를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어떤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인류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스피린이 처음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참 지금까지 팔리는 기적의 이야기죠. 이 아스피린이. 그죠? 이제 이 살리신에서부터 부작용이 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만들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아스피린으로 이제 해서 진통해열제,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뇌졸중, 항산화제, 뭐 정말 노인들에게도 아스피린 계속 먹고 있죠. 그죠? 혈전, 그죠? 그것도 뭐 방지하고 여러 가지로 꾸준하게 그냥 먹는 것이죠. 아스피린 꼭 해열만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 뭐 이 아스피린, 이 버드나무는 파피루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버드나무를 진통제, 소염제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원전 이미 1543년 전에 쓰인 파피루스에도 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또한 이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고통을 완화하고 열을 내리는 용도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일화, 과거에서 말타기 하다가 발에 떨어지는데 그 옆에 있는 버드나무를 꺾어서 다리에 묶고, 그죠? 또 시험을 끝까지 다 봤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버드나무가 이런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인데, 이 네안데르탈린이 버드나무를 씹어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칫속에 있는 DNA를 가지고서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하튼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네안데르탈린이 뭐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 네안데르탈린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십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탈출을 하고 나가기 전에 이미 더 오래 전에 고인류가 먼저 아프리카를 빠져나가서 탈출해서 유럽이나 서남아시아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전에 이미 현생 인류는 아니지만은 이 루시 후손으로 분류되는 네안데르탈린 또는 프로렌스인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고인류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현생 인류하고 이제 마주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네안데르탈린이나 호모 프로렌스 이런 사람들이 왜 사라졌는가? 고인류들이 이제 현생 인류가 다 잡아먹었다, 학살을 시켰다, 다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도태설, 뭐 집단 문화설, 연비설, 환경 부적응설, 질병설, 뭐 날 것을 먹었어 없어졌다,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이제 말하고 싶은 이 흡수설, 이제 사람 현생 인류와 합쳐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폭발설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로 식량을 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이론 두 가지, 교체 이론. 그래서 현생 인류는 고인류보다도 이제 좀 뛰어났다. 그래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서 없어졌다. 뭐 다 잡아먹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그래서 현생 인류는 다른 종보다 뇌가 훨씬 컸고 언어 등 인지 능력이 발달했다. 인지 능력.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아주 중요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병력 동원하는데 앞섰다. 집단 규모의 싸움에서 밀렸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다 멸종시켰다. 네안데르탈린은 2만 년, 4만 년 전에 멸종되었고 프로렌스인은 1만 3천 년 전에 멸종되었다. 또 이제 심지어 어떤 그 연구는 네안데르탈린의 특배에서 예리한 도구로 살을 발라먹은 증거를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아먹은 사람은 예리하게 이렇게 도구를 발라먹었다 하면 현생 인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죽였을 것이다. 현생 인류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교배 이론.
그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린이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다는 이 이론이죠. 이것이 이제 진짜일지 거짓말일지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인,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은 현생 인류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린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 혼합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은 이런 네안데르탈린과 혼합되지 않고 아프리카인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안데르탈린과 혼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배 이론, 네안데르탈린하고 현생 인류가 합쳐져서 지금 현생 인류 지금 우리가 되었다는 그 이론, 그 증거가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휴먼 제놈 프로젝트처럼 이 네안데르탈린 제놈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되어서 그 오랜 화석에서 DNA를 추출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이 휴먼 유전자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과 유럽 사람들, 여기에 인간 DNA 중에서 1 내지 4%가 네안데르탈린 DNA더라. 그래서 중동과 유럽 사람 중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전자 중에서 1 내지 4%가 이 네안데르탈린 DNA하고 같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는 이 유전자가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안 나왔으니까 네안데르탈린을 만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남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한 손가락 뾰족한 것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서 DNA를 추출해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데니소바인 유전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데니소바인 유전자는 어떤 한 유전자에 그 변이가 있는 것을 이제 사람하고 비교한 것이겠죠. 근데 이 유전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유럽, 아시아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결국 찾은 것이 멜라네이시안하고 호주인 DNA 중에 6% 정도가 이 데니소바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건 아닌데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여기서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을 갖다가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몇 명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론이 뭐냐니까 교배. 기존에 먼저 나와 있던 인류와 고인류와 현세 뒤늦게 나온 현생 인류의 그 혼합설, 교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조금 이따가 동영상 하나 보시면서 이 연구를 주도한 세계적인 그 과학자 한번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호모 엘렉투스라는 이제 인류 공통의 조상이 있었고, 여기서 호모 사피엔스도 나왔고, 또 여기서 네안데르탈린도 나왔는데, 이 네안데르탈린은 오래전에 60만 년 전에 일찍 그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럽과 서아시아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좀 더 늦게 아시아와 유럽을 이동해가지고서 이제 어찌 됐냐니까 아프리카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 아프리카를 탈출해 온 사람이 이 네안데르탈린하고 혼합이 돼가지고서 유럽인이나 아시아인들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데니소바인도 제3의 인류로 이렇게 존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줬냐니까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줘서 이 지금의 남태평양 원주민 멜라네시안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론이 이제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쪽에서만
그 데니소바인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연구를 했던 그 한 그룹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 거기에 있는 닥터 사반테 파브라는 그 박사의 주도적인 연구. 몇 그룹이 이런 연구를 갖고 이런 이론을 만들면은 많은 또 언론들이 그걸 갖다가 진짜처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그냥 정설화되어서 누가 아무도 뭐 이렇게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그것이 정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럴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파브, 이 사반테, 이 박사가 1997년도에 이 네안데르탈린, 우리가 그때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발견된 이 1856년도에 발견된 그때 뼈, 요 보시면은 윗팔에 있는 뼈, 요 부분을 이만큼 잘라내가지고서 여기서 어떻게 DNA를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분이 보니까 이집트 미이라 머미 거기서부터 이제 DNA를 뽑아서 연구했던 그런 이력이 있던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뽑아내서 뭘 했냐니까 미토콘드리아 DNA, 이 미토콘드리아 DNA 시퀀스를 가지고서 기존 이걸 갖다 시퀀스를 갖다 이제 분석을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 어떤 한 부분, 일정한 그 부분에 컨트롤 그 부분에 요것을 갖다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인종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안데르탈 went extinct without contributing mitochondrial DNA to modern humans.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이토콘드리얼 DNA가 휴먼에게 영향을 안 주고 사라진 것이죠. 지난번 앞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에 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에 현생 인류의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안데르탈린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지금 현생 인류에 영향을 줬다. 그밖에 안 되는 것이죠.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린 여자하고 사랑을 한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금 1997년도에 파브 사반트 교수가 했던 그런 이제 연구 내용입니다. 97년도에. 이 이후로 이제 DNA를 추출한 이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더 큰 네안데르탈린 제놈 프로젝트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시퀀스를 좀 더 강범위하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만 본 것인데, 이 우리 닥터 사반테 파브 교수가 DNA clues to our inner Neanderthals 해서 테드에서 강연을 한 걸 제가 찾았고, 이분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발음이 좀 독일 분이기 때문에 발음이 제일 영어로 좋은 이 테드, 이 자막을 넣어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최근에 2000년도에 1월 달에 최근에 발표된 그 논문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은 원래 이 네안데르탈린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또 이제 사람을 좀 더 많이 모아서 해보니까 아프리카인들도 이 네안데르탈린 DNA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학설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럼 이 아프리카인들 왜 네안데르탈린 DNA를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제 해설을 또 이렇게 합니다. 이 많은 그 유러피언 다시 그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2만 년 전에. 그래서 아마 유럽 사람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좀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기후학 모델을 통해서
그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긴 했는데요. 그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이론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냥 너무 좀 억측이다, 끼워 맞추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그 이제 이것이 정말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을 주도하는 몇 그룹의 그 주장을 쓰면 그것이 그냥 진실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이 화석에서 이렇게 DNA를 보시면은 이 뼈에다 화석에다서 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 그래서 이제 PCR을 통해서 유전자 정폭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밝혀내는데 이제 정폭이 이제 우리도 PCR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만 44이클 이상 갖고 이런 지저분한 이런 데서 하면 항상 그 어떤 컨타미네이션 미생물에 의한 오염 그 많은 오염 물질들이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 이제 파버 박사는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몇 번을 돌리고 몇 번을 제거하고 뭐 이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런 데서 뽑아내서 DNA를 뽑아내서 유전자 시퀀싱을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놀랄만한 일이다. 뭐 그런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주 창의적이고 놀랄만한 연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가지고서 이제 좀 더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런 네안데르탈린 DNA가 지금 현대 인류 여러 특징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냐니까 영국 바이오뱅크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서 이분들의 이제 분석을 했죠. 외모라든지 식당, 행동 이런 데 대한 분석을 해서 이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렇게 관련성을 한번 찾아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니까 네안데르탈린 DNA가 현재 지금 우리에게 피부색이라든지 머리색, 수면 패턴, 기분, 흡연 뭐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또 심장마비, 니코틴 중독, 뭐 비만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네안데르탈린은 지금 사람들처럼 머리와 피부색이 제각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한다. 이런 결론을 또 얻어내게 됩니다. 어쨌든 네안데르탈린 DNA가 이 사람마다 그 다양한 그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좀 또 다른 저의 이제 해석으로 본다면 오래전에 나와서 빙하기를 거치면서 그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검은 피부가 흰 피부로 바뀌고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좀 있었을 것이다. 진화가 아니고 변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같은 종이지만은 거기 살고 있었던 그런 같은 사람이었지. 전혀 뭐 다른 종은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또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진화일까 변화일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진화라는 것이 정말 이 허술한 학문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되어 있을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이 네안데르탈린은 인간과 동일한 뼈를 가지고 있고요. 숫자를 가지고 있고 이제 현대인들의 것보다 더 두껍고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 이러한 차이점들은 네안데르탈린이 살았던 것처럼 추운 지역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뼈가 또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은 추운 지역에서 살았던 네안데르탈린과 따뜻한 지역에 살았던 네안데르탈린이 역시 서로 다른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다 빼버리고 자기 이론에 자꾸 찌깍해서 뭐 이걸 가다 보면은 계속 그것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네안데르탈린이 다 다리뼈가 그렇게 생긴 건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 뼈가 이렇게 굽은 것은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질병 때문에 굳었다. 그렇게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이론들이 꼭 다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린의 그 유적지를 보면은
죽은 자들은 종종 꽃과 이 다른 물품들하고 같이 장사를 지냈고, 이 종교적인 의식과 연관되어 보이며 이런 흔적이 많은 것 중에서 다 발견된 건 아닙니다만 36번 정도 발견됐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안데르탈인의 조그만 뼈로 만든 피리가 발견되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하고 저는 다른 종이 아니고 저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이거죠. 종이라는 것. 이 서로 종이라면은 서로 교배를 하는 경향이 있고 서로 이끌리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번식이 가능한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종의 같은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 하면은 좀 더 큰 의미죠. 사자하고 이 호랑이하고 억지로 우리가 교배를 시켜서 그 새끼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거 둘이 끌려서 사랑을 해서 새끼를 낳고 그 1세대 혼혈이 다음 세대로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단 말이죠. 딱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이제 덕과 이렇게 있지만 이 과끼리 이 고양이 과에 사자하고 치타하고 뭐 집고양이, 늑대, 여우, 자칼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교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종이라면은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하고 교배가 돼서 자식이 후손이 나왔다면은 그것은 종이지, 같은 종이지. 이 속에 속하는 서로 다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서로 다른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프랑스에 있는 보르도 마스티프라는 이것은 개죠, 개. 이 조그만 이것도 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둘이 교배를 하면 새끼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사실 뭐 실제로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 말하고 이 당나귀 서로 다른 종이죠. 이 두 개가 다른 종입니다만 이 새끼가 나오는데요. 이 노새입니다, 노새. 그죠? 근데 이 노새는 여기서 끝난 것이지 그 다음 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암놈 노새 수컷이 결혼해가지고서 새끼를 낳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안데르탈린하고 사람하고 정말 교배가 돼서 자손이 계속 전달되었다 하면 그건 같은 종으로 봐야 되지 어떻게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좀 억지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숫 당나귀와 암말 사이의 잡종이 이제 노새다. 숫 당나귀가 암말한테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당나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힘도 좋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가 되면은 암 당나귀와 순말 사이의 이 잡종, 이 벗새는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 당나귀에, 그죠? 근데 이거는 숫 당나귀하고 노새는 숫 당나귀하고 암말인데 암 당나귀하고 순말 사이에 이거는 벗새는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생 인류하고 네안데르탈린 어떻게 새끼를 낳았는지, 어떻게 후손이 됐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염색체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의 염색체는 64개, 다른 당나귀는 62개, 그죠? 1세대 잡종은 노새의 염색수가 63개이기 때문에 이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드물게 이제 이걸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자연계에서는 수컷보다 암식의 번성이 강하기 때문에 암노새는 아주 드물게 당나귀의 씨를 받아서 새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1세대, 이제 혼혈 1세대 F1, 1세대 암노새는 아주 드물게 말 수컷, 당나귀 수컷하고 해서 새끼를 낳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안데르탈하고 교배해서 그것이 우리 유전상에 들어왔다면 아주 드물게 이 경우를 억지로 하면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종이었지 서로 다른 종으로 해서 그 섞였다.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린은 거의 유전자가 이제 요 0.3%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30억 개 유전자 중에서 이제 우리 서로 사람 사이도 한 300만 개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한국인이라도 서로 이렇게 한 300만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린이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시대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네안데르탈린끼리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 뼈하고 저쪽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 뼈하고 서로 시대가 좀 다른데 같이 해보면 똑같아야 되는데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연구에 조금 그 허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그 이론이 지금 이 통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갖다 꼭 다 믿어야 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주장인 것입니다. 또 역시 우리가 그 호모 플로렌스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서로 다른 종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키 큰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또 키 작은 사람도 있지만 이 같은 종입니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있는 뭐 지금 현재 뭐 통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꼭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안데르탈린 제놈에 휴먼 DNA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빙하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 유전자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저는. 그게 이제 다 같은 종이고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 다 같은 종인데 먼저 떠나온 인류가 자연 환경에 의해 좀 더 많이 변화가 생긴 것뿐이고 네안데르탈린이라면은 뒤늦게 나온 아프리카로 현생 인류와 혼혈했다면은 같은 종이라는 것이죠. 같은 종.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뭐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뭐 이거는 지금까지 본 제 이야기였고 이제 이 네안데르탈린을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린을 극복한 이유. 그러면 이제 이 두 종이 있었다면은 많은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네안데르탈린은 사라지고 현생 인류만 살아남았겠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사실 뭐 여러 학자들의 이제 궁금한 점이죠. 왜 사라졌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면은요. 그 이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인지 능력에 있어서 뭔가 좀 달랐다는 것이죠. 인지 능력에는 지식, 이해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비판력, 창의력 같은 이 정신 능력이 다 포함되는데 이것이 좀 뛰어났지 않았겠느냐,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많은 그 이론 중에 한 개가 네안데르탈린보다도 현생 인류가 훨씬 더 긴 유아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 유아 시기. 이제 네안데르탈린은 이제 추운 지방에 살면서 오래 살지 못했고 유아기가 짧았다. 빨리 커서 빨리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살아야 됐다. 30년 또는 40년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모든 동물 중에서 긴 유아 시기 때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다. 그죠?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뭐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뛰어났는데 이 팍스P2 이 유전자가 이제 인간이 변이를 통해서 좀 뛰어났다. 뭐 이렇게 보는데 최근 이제 연구는 이 언어를 이야기할 때 팍스P2와 유전자 하나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팍스P2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또 이것도 이제 통용되는 이론들이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어 사용이 네안데르탈린도 언어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네안데르탈린하고 현생 인류하고 차이점 중에서 네안데르탈린을 하지 못했는데 현생 인류를 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 불의 사용에 비견할 만한 인류 최고의 혁신이자 발명품이고
별로 대단할 것도 또 없을 듯한 이 작은 도구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겠고 현생 인류는 살아남겠다.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 이 조그만 이 도구, 이것이 뭐겠습니까? 예, 바늘이죠, 바늘. 응? 이 바늘인데, 현생 인류는 이걸 만들 수 있었고, 네안데르탈인은 못 만들어서 이 추운 지방에서 살면서 서서히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갔다고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다 유명한 인류학자들이 이제 내세우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고 그런 것이죠. 또 이제 이 제레미 리프킨 같은 분들은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이름을 하면서 사람만이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 큰 결속과 집단을 만들겠지 했다. 네안데르탈인은 조금 이제 연구에 의하면 집단수가 좀 사람이 많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호모 스칼펜스 조각하는 인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인을 해서 인간으로 이 전이하는 과정에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으로 예술의 발견 혹은 예술의 창작을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 꼭 획득해야 할 기술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이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이 배철원 교수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예술을 이룩하는 유일한 유인원은 인간에 속하는 이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면 이들이 남기고 간 예술품이 뭐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또 그 깊은 의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라로시 꽃다 조각상, 이것은 네안데르탈린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정말 예술품이었다면 인류 최초의 조각품으로서 기록될 것인데요. 이제 이러한 그 부싯돌 같은 그런 돌에 플린트 프레이크스라는 이 돌에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동물 뼈를 이렇게 이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사람 얼굴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술 작품은 상징성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게 예술 작품이다.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의도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예술품일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직관에 어전한 흉내이지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뭐 논란이 있는 가운데요. 이거는 이제 네안데르탈린이 했던 조각품이고, 또 이 동굴에 남긴 그 흔적, 스페인에 있는 어떠한 동굴에서 남겼는데 6만 4천 년 전에 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아트웍이라 한다면은 이 네안데르탈린이 만든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 사다리 모양의 이런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기호였던 또 그림이었던 뭐가 되든 네안데르탈린의 작품이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현생 인류의 그 최초의 조각품을 보시면서 그 차이를 한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유발 하라리,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작가가 이제 교수가 쓴 사피엔스라는 그 어떤 책에서 나온 내용을 주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 레멘 맨시가 가지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레멘 맨시 사자인간, 이 사자인간은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예술 작품으로 약 한 3만 5천 년 전에 제작된 이 얼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인간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두상은 사자고 이 몸은 사람의 형태를 가진 이런 조각상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메모드 상하로 만들어진 200여 개의 파편으로 독일 홀렌슈타인 동굴에서 1939년도 발굴되어서 그 조각만 발굴되었는데, 한 30년이 지난 다음 언론 박물관에서 있다가 한 고고학자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 조각을 맞추어서 1969년 31cm 크기로 복원을 해서 보니 이런 이제 사자 인간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원을 했던 것이죠, 조각을. 그래서 이것이 이 동굴 맨 안쪽에 특별한 재단에서 입구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인간은 사냥 채집의 힘든 상황에서도 지하 동굴로 내려와
의뢰를 행했던 것 같다. 사냥 나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여기 신으로 보고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니까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한 물체를 상상으로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낸 최초의 이 조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니까 인간은 어떤 인지혁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신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한 가상의 신을 통해서 이제 100명, 200명으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모이던 사람들이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가상의 신을 만들 수 없었던 네안데르탈린은 고작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최대 모여야 이 규모의 수에서 눌리어서 결국은 가상의 신을 통해서 더 큰 집단, 나의 시족이 아니더라도 더 큰 신 밑에 한목에 모일 수 있는 수가 많아져서 규모로 네안데르탈린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인 것입니다. 그 사자 인간상, 이것은 그 흔적이 이집트의 이 스핑크스에서도 또는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 라마수 여기에서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합된 그런 어떤 수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약 한 7만 년에서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인데 유전자에 뭔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 사피엔스 내의 내부 배선이 뭔가 바뀌었어.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업이 가능했고 또는 더 나아가서 가상의 신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신화나 전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결국은 현생 인류가 인지혁명을 통해서 얻었던 이 능력이 네안데르탈린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상의 신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의 집단 생활이 가능하고 이 규모에서 네안데르탈린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맞다 안 맞다 이제 그것은 다음 얘기지만은 제가 유발 하라리 그 뛰어난 사람을 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해를 잘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고인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네안데르탈린이 왜 사라졌는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오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강렬했던 네안데르탈린이 현생 인류에서 밀려갔던 또는 교배가 되었던 혼합이 되었던 어쨌든 왜 사라졌을까? 그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경쟁자,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네안데르탈린보다도 더 강인한, 더 센 놈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2015년도 이 드라마 영드 이거 한번 보시면서 보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바로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이 현생 인류의 이 또 다른 도전,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 드라마에서 봤습니다만은 그런 이유 외에도 정말 직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인공 로봇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협업을 통한 이 창의적인 사냥이 네안데르탈린을 몰아낸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이었다면은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네안데르탈린보다도 더 힘센 인공지능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사피엔스의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다른 사회적 동물 형태는 유전자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인간의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가 있다. 저도 이번 강의에서 오프라인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고 여러분의 서로의 생각들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랬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강의만 하게 돼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더욱더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통해서 더 개인의 능력을 더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해야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2017년도 동아일보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 린다 그랜텐 교수가 아베 교수의 자문 역할로 일본에 와 있으면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호모 날리지언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보다도 호모 날리지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좌우할 주역으로 내세우는 신지식인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실용적인 지식인을 나타내는 이 호모 날리지언. 이 호모 날리지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사회와 지식경제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식 마인드가 있어야 하겠고 또 정보기술 능력과 관찰하고 추론하며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능력과 또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하겠고 이 사회의 보편성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또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안목을 가짐으로써 또 글로벌 인재로서 필요한 이런 그 문화와 안목에 대한 문화에 대한 안목, 세계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을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진정한 호모 날리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시간 내서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기를 꼭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재동 교수님이 강의를 한 내용인데 이 스마트폰이 난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노사피엔스를 저도 몇 번 보면서 저도 좀 더 이 문명기기와 이 스마트폰이나 뭐 다른 이 지금 새로 떠오르는 IT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면서 여러분이 저 좀 집에 많이 있을 이 시간에 포노사피엔스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과제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만 여러분들 서로 생각을 좀 듣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호모 페르시티 카키타스. 뭔가 좀 통찰력이 있는 인간이면 좀 좋겠다. 미래를 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라틴어 사전을 찾아서 이 통찰력을 찾아보니까 이런 페르시타 카키타스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거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호모 뭐가 될 것인지 요거 단어를 라틴어 사전을 넣어서 그 밑에 설명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통찰력이다. 그 이유는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보내주시면 같이 소개하면서 또 온라인 다 모였을 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누구의 글인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락을 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